바르도를 지나 지상으로 돌아오는, 즉 환생에 걸리는 시간은 영혼마다 크게 다르다. 휘튼의 사례들 중 가장 짧은 경우는 10개월, 가장 긴 경우는 약 800년이었다. 휘튼에 따르면 그 평균치는 40년 정도이고 지난 300년 동안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듯 보인다고 한다. 영혼마다 이 시기에 행하는 일들도 제각각이다. 극단적으로 영적 성장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의지가 없는 영혼들은 바르도의 대부분을 잠을 자며 보낸다고 한다. 즉 다음 생을 위해 깨기 전까지 그저 일종의 가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과 반대극에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하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영혼들도 있다. 바르도에 들어가 심사위원회 앞에 서서 영혼은 직전 생에 관한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 휘튼의 내담자들은 직전 생의 교훈을 알려주고 다음 생의 계획을 도와주는 현명하고 연륜 있고 원형적인 존재들을 언급한다. 이 심사에 앞서 영혼은 직전 생을 재경험하게 된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내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거슬러 보게 되지요. 생의 모든 순간이 아주 세세한 감각까지 완벽히 재현되어 말 그대로 완전한 기억이에요. 이때 우리는 단순히 생을 재경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안의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의미들을 얼마나 파악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자각한다. 미처 몰랐던 삶의 분기점들, 성공과 실패들이 빠짐없이 드러난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다. 휘튼의 내담자들에 의하면 사실상 이 단계에서 심사를 하는 주체는 신이나 현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자책을 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영혼은 고통과 회한, 슬픔, 죄책감, 애통함으로 떨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따뜻하고 평화로운 푸른빛이 나를 감싸주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평화였다. 심사위원회 앞에 선 영혼은 점차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 사랑과 용서의 빛에 휩싸인다. 심사위원들은 영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에너지를 방사하여 그 죄책감을 녹이고 평화로 이끌어준다. 그들은 직전 생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조언해줌과 동시에 아무리 고약한 경험도 사실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일 뿐임을 일깨워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각 영혼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수많은 전생들의 연장선상에서 직전생을 돌아봄으로써 영혼은 자신의 카르마 패턴과 경향을 통찰하고 자신의 영적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확인한다. 이처럼 밝아진 눈을 가지고 영혼은 다음 생을 계획하는 일에 착수한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안내자들도 함께 거둔다. 그들은 그 영혼의 카르마를 전부 꿰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받아 다음 생을 계획하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었다. 달갑지 않은 일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극복할 능력이 내겐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더 강해지고, 더 깨우치고,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조언은 바로 그 영혼에게 꼭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들은 사뭇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영혼은 권고된 삶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높아진 관점에서는 영혼도 배움의 도구로서의 그 가치를 인식한다. 다음 생에서 이전과 똑같은 적들 또는 엄청난 시련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것들은 그 영혼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것들이다. 휘튼에 따르면 우리는 미리 다음 생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후 환생한다고 한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생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나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만약 이번 생에서 그들이 나를 해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바로 이곳이 내 고향이다. 또 다른 증언도 있다. 나는 알츠하이머 유전인자를 가족력으로 물려받아 평생 노심초사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엄마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런 유전적 결함보다도 우리 둘 사이의 카르마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모를 고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안내자들은 내게 홀어머니 아래서 성장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나는 이 부부가 곧 갈라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또한 이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운명적인 결혼 상대와 만나기에 적합한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알았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한다. 카르마에 의한 이런 도전들은 삶 속에서 불안, 갈등, 좌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휘트는 말한다. 카르마에 의해 온갖 종류의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도덕한 선택, 억눌리고 엉겨붙은 감정들은 이후의 생들에서 질병, 트라우마, 공포증, 기타 다양한 증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꼭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만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어쩌면 그것은 먼 미래까지 내다본 담금질 과정일 수도 있다. 영적 성장에 매진하는 영혼들은 때로 여러 생의 계획을 한 번에 세워두기도 한다. 그때 첫 번째 생은 이후 생들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힘과 감성을 길러두기 위한 목적으로서 상당히 가혹할 수 있다. 왕으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는 영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그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빈민가에서 3번이나 태어난다. 빈털터리 거지, 가뭄에 시달리는 소작농, 병든 아이의 삶을 몸소 경험해 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왕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3번의 가혹한 삶에서 얻은 연민을 원동력으로 삼아 세상을 바꿔나간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전생의 악업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지금 누군가가 또는 자기 자신이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전생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 또는 악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첫째로 앞서 말했듯이 그 고통은 미래의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둘째로 지상에서 윤회하는 단계를 거의 끝마쳐가는 영혼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길 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 가혹한 삶을 자처한다. 심지어 휘트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수록 삶의 내용은 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삶의 내용이 가혹해질수록 그만큼 영적 성장을 촉진할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진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전생들에서 미해결된 카르마 조각들을 한 번의 생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처럼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실은 지상의 윤회 과정을 끝마치려 서두르고 있는 영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삶 속의 불행이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를 절대 알 수 없으며 그러니 최선의 선택은 그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영적 안내자들이 제안하는 카르마 시나리오는 실제로 그 상황에 참여하게 될 다른 모든 영혼들과 상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 계획이 실천되려면 관련된 영혼들이 지상에서 제때 제자리에 모여야 한다. 부모를 선택하는 일은 그 삶의 주제를 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꼭 다시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부모를 신중히 선택하여 최적의 장소와 시기에 태어나야 한다. 카르마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꽉 짜인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과 변수들 속에서 살아간다. 바르도에서 다음 생은 밑그림 정도만 그려진다. 실제 대부분의 회화 작업, 즉 정교하게 색을 칠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일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죽은 후에 바르도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그림이 원래의 구상대로 잘 표현됐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 결과는 아쉬울 수도 있고 기대 이상일 수도 있다. 카르마 시나리오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카르마 시험을 준비해 두기도 한다.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방향을 확 바꾼다. 스티브 로거는 자기 아버지를 아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양로원에 거의 들르지 않고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졌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스티브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져서 산소가 부족해진 것이다. 스티브 자신만 모른 척하면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참이었다. 스티브는 잠깐 갈등했지만 발길을 돌리는 대신 간호사를 불러왔다. 그리고 몇 년 후 스티브는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트럭에 받치고도 대퇴부에 금이 갔을 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10여 년이 더 지나서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스티브는 휘튼 박사와의 세션에서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카르마 시나리오에는 아버지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가 내게 저지른 짓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운명이었다. 내 전생의 행실로 볼 때 그가 죽도록 모른 채 할 가능성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내 원래의 시나리오는 끝이 났다. 나는 우리의 미래가 그저 간단한 밑그림 정도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티브의 마지막 말은 대단히 흥미롭다. 용기와 의지를 갖고 삶의 과제들을 떠안을 때 우리는 원래 할당된 카르마를 조기 종결함으로써 다음 생으로 내정돼 있던 계획들을 현생으로 당겨올 수 있다. 특별히 영적 성장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생의 과제들을 한 생에서 해치울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시험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이 장에서 언급했던 헤더 화이트홈스 사례를 보면 이 사례는 이 영상의 직전 영상인 윤회의 본질 파트 1에서 소개하였습니다. 헤더의 전생이었던 이소벨 드러먼드는 바르도에서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다. 초의식 상태에서 헤더는 이소벨이 조금만 음악적 소질을 더 개발하고 방탕한 생활을 자제했다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운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후세계에서 보니 이소벨은 성공한 여성이자
멋진 할머니로서 행복하게 바로 지금쯤 죽을 수도 있었더군요. 의지와 인내가 있었다면 그녀는 모든 걸 가졌을 거예요. 비록 어리석은 선택일지 몰라도 우리는 위원회가 제안한 계획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인증된 계획 없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딱히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은 쓸모없이 낭비될 가능성이 무척 많다. 내면의 삶에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의 일들에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휘튼에 따르면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계획 없이 지상에 태어났다고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 삶 자체에 큰 공포를 느낀다. 반면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이 미리 계획된 것이라면 당사자들은 대개 불안을 잘 극복하여 평온을 유지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은 최악의 경험이다. 시나리오가 없으니 우리는 매 순간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암시해줄 내면의 목소리도 없다. 이처럼 우리 삶에 정해진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짐작했겠지만 안팎으로 두루 조화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 바로 그 기준이다. 휘트는 이렇게 말한다. 카르마 시나리오를 잘 따르고 있거나 이미 초과 달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순리되고 펼쳐지고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시나리오를 벗어난 사람들은 모든 게 뒤엉킨 듯한 혼란에 휩싸인다. 바르도에서 현생을 계획했던 일을 기억해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의 조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삶 속에서 카르마를 창조하는 것도 우리요. 그 카르마를 해소할 방법을 정하는 것도 우리다. 얼마나 버겁게 또는 부조리하게 보이든 간에 삶의 모든 요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시련과 고통이 너무 힘겨워 그것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저 너머를 본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다.